지난달 우리나라 2022년 출산율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바닥을 뚫고 최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워낙 세계에서 유례 없는 낮은 출산율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외신에서도 조명이 됐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고 취합하다가 의외의 트렌드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2008년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에서 일제히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들이 옛날부터 나오고 있었지만 서구권에는 약 2018년부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2018년 2월 13일 기사를 보면요. CDC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출산율은 1.77로 떨어졌다. 2015년에 비해 3.8% 낮고 2007년의 피크인 2.12에 비해서 16.4% 감소했다. 선진국에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로 본다라는 내용까지 첨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인 2021년 5월 5일에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출산율 또 낮아져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기사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로 가보면요. 2023년 1월 3일 기사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원래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1.8대로 떨어지고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TF1 인포의 기사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1946년 이후로 가장 적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신문인 르 피가로에서 만든 정보성 비디오에 보면은 EU 전체를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나라가 유럽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2030년부터는 독일과 스페인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예정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2021년에 이미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넘는 노인의 비율이 21%가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4월 20일에 나온 가디언지의 기사를 보면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미 이 숫자는 1.6으로 떨어졌으며 2023년이 되면 1.45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드뱅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라별로 출산율 트렌드를 비교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넣어봤더니 15년 동안 한국이 훨씬 더 낮은 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거의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 미국은 아마도 2008년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비싼 집값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고용 안정이 보호되지 않는 육아 지원이 잘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등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신문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가 보니까 가디언지의 2021년 4월 20일에 나온 기사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헬리팩스 분석에 의하면 월세가 10%가 올라갔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인플레이션 조장 통화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월요일 정부가 보증하는 95% 주택담보대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에서 첫 집을 구매하려면 최소 59,300파운드 정도를 벌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서울도 집값이 비싼 도시로 유명하지만 런던의 집값은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런던 여행을 갔을 때 월세에 붙여놓은 걸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값이 붙어 있어서 한국이랑 비슷하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월세가 아니라 영국은 주세. 영국 신문에서는 역시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년 전에 유럽 전체가 출산율 위기를 겪었을 때 많은 가족 부양 정책을 통해서 한번 출산율 위기를 극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사를 보면은 그때 만들어진 정책이 롤백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처음에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서구에서 나올 때 쓰여진 기사를 보면은 이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한데 그중 하나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5년 재임 기간 동안 가정지원 정책에 대폐지를 했기 때문이다. 가족 수당을 낮추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들의 가족 개수 제한 그리고 출산 수당 제한 등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롤백했다고 합니다.
파리 솔본느 대학의 인과학 교수 제라 프랑스와 뉴몽에 의하면 상관관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40년 동안 출산율은 가정정책의 트렌드를 따라갔습니다. 2012년에 롤백된 정책에 대한 결과가 2016년부터 나타났고 2017년부터 결정적인 악화가 시작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의 부재,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분석과 굉장히 다른 분석이 미국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서구권에서 일본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보도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No Sex Please We Are Japanese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디지털 문화의 고도화 때문에 일본은 실제 인간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고 연애 문화가 붕괴가 되면서 결국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러 포럼에 들어가면 갑론을박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생활의 빈도수와 출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과 성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영미적 관념과 가족과 육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관념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관련돼서 CNN 아시아에 올라간 온라인 기사가 있는데요. Puritan approach라는 표현을 써서요. 청교도적 접근이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같이 사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아직까지도 두 명의 이성이 만나서 결혼을 한 핵 가족 안에서만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관념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미권 신문들은 너무 당연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를 짚고 있는데요. MZ세대들이 그 전의 세대에 비해서 연애를 하는 비율과 성생활을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라는 통계입니다. 연애와 성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결실인 결혼과 출산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의 제목은 밀레니얼과 Z세대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엘라이자 보울스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 음란물의 소비가 성욕구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10대들과 20대들이 연애와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만큼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그의 영국판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퓨리틴이라는 표현이 트위터에서 뜨기 시작했다. 퓨리탄, 성을 터부시하는 청교도들과 티네이저, 10대의 청년들을 얘기하는 표현을 섞어서 만든 거죠. 지난 몇 년 동안의 영미권의 많은 대학 연구에 10대와 막 성인이 된 나이대의 사람들이 밀레니얼이나 베이비 부머의 세대에 비해서 성관계가 적다고 분석했다. 여러 뉴스 헤드라인에서 1996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소위 Z세대가 성부정적이며 우리는 성불황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2일에 뉴스위크에 실린 기사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20세에서 24세 사이의 Z세대는 X세대나 밀레니얼에 비해 성상대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15%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같은 나이일 때 X세대 중 6%만이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젊은 세대들의 섹스리스 패턴이 포착되었으며 특히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은커녕 애초에 연애조차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분석을 읽어봐야 연결이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디 아틀란틱에 2018년 12월에 쓰인 기사고요. 한 인기 있는 테드엑스 강좌에서 많은 뇌스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두뇌의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난무한 자극적 이미지가 성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실질적 대상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24세가 이메일 통해서 나에게 답변했다. 인터넷으로 사회적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진짜 세상에 나가서 만남을 추구할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는 거죠.
인터넷이 연애와 성관계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준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요. 밖에 나가는 걸 귀찮게 만들 정도, 딱 그 정도의 자극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성 욕구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문제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여성의 틴더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위해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SNS 사이트인데요. 어느 여성의 틴더 메시지 창을 들어가 보던 여성을 존중하는 말투로 낭만적 관심을 표현할 줄 아는 남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계정들은 계정 속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관음을 하려는 팔로워들로 가득 차 있다. 포켓 속 핸드폰이 인간관계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간을 물건같이 보려고 하는 트렌드는 전혀 놀랍지가 않다.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을 관음하는 행동으로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걸 대신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서 인용했던 뉴스위크 기사를 다시 보면요. 성신경과학자로서 내 생각은 Z세대가 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라인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야한 문자의 교환과 웹캠 등 성적 분출구들이 젊은이의 성 거부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만나고 싶은 욕망을 압도할 정도로 발전된 데이팅 앱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실제 인간관계의 리스크를 줄여주면서도 인간관계의 소통을 시뮬레이션처럼 대신해준다.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 놀라운 건 미국은 데이팅 앱이라든지 온라인에 있는 자극적인 이미지, 심지어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낮다 등등 테크놀로지가 연애와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KBS의 시사 직격 다큐멘터리에서 연애하지 않는 사회 vs 연애 산업 전성 사회라고 하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언제보다도 연애 예능을 많이 보는 사회이지만 연애를 관계 형성보다는 관음으로 충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미디어 과잉 시대의 트렌드가 남의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아까 기사들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은 데이팅,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통로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소개팅 문화나 동아리에서 서로를 만나고 이런 문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만나서 데이팅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퓨 리서치를 보면 미국에서는 미혼 남녀의 50% 이상이 데이팅 어플을 이용해서 서로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데이팅 어플로 연애를 하는 경우는 53%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틴더 등의 데이팅 앱의 분위기, 설정, 그리고 인터페이스 UX 등이 연애가 스무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그 잡지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핸드폰에는 힌지가 다운로드되어 있었다. 거의 대부분 이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은 무한 스크롤링을 하면서 관음을 하거나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만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누굴 진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인터뷰 대상인 타샤가 말했다. 그리고 어플로 가벼운 육체적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플로 진지한 관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다. 온라인 데이팅이 왜 연애와 결혼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론을 제시한 스캇 갤러웨이라고 하는 NYU 비즈니스스쿨 교수가 있어요. 인터넷과 경제 경영학의 상관관계를 연결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연애에서 한 사람이 이성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를 통해서였대요. 자기의 외모 또는 능력, 지식, 그 다음에 성격.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성격과 자기 지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 외모와 돈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버리는 일종의 이성교제의 빈부격차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재밌는 포르쉐 폴리가미, 포르쉐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좀 좋지 않은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이성교제의 빈부격차를 지니지수로 환산을 해봤대요. 미국에서 이성교제의 빈부격차는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빈부격차와 비슷하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미국의 분석들을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그것은 너무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출연하는 미디어를 봄에 따라서 만들어진 body consciousness, 자기 몸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아틀란틱 기사를 읽어보면요. 밀레니얼들은 나체를 불편해합니다. 지금 헬스장에 가보면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무릎에 타월을 얹어놓고 속옷을 갈아입어요. 커플이 있더라도 각자의 탈의실과 화장실을 원한다라고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밀레니얼들의 디지털 냉소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젊은 세대의 요구에 맞춰 미국 전역에서는 피트니스 시설을 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60 이상이 된 사람들은 같이 샤워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죠. 한 헬스장 디자이너가 뉴욕타임즈에 말했다라고 인용을 하면서요. 어떤 관찰자들은 1990년 중반부터 고등학교에서 운동과 단체 샤워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신세대가 나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신빙성 있는 내용은 BBC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입니다. 인터넷과 섹스리스의 관계는 아주 깊다라고 얘기하면서 SNS에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포장하기 위한 니즈를 위해 실생활에서 존재하지 않는 필터나 터치업을 사용하면서 그 결과로 자기의 현실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들의 침실과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릴레이트의 2018년 데이터에 의하면 성관계가 빈번하지 않은 30대 이하의 37%는 자기들 몸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자기가 셀카를 찍어서 보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자기의 모습을 이성 앞에서는 그대로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몸에 대한 컴플렉스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고 연애와 성관계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6월 5일 CNN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클라이밋 버스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기후 위기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몇 년 후면은 지금과 같은 폭풍이나 홍수 이런 게 더 잦아질 수도 있다. 식량난이 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더 나빠진다면 왜 거기에 살 아이를 내가 낳아야 되지? 고생시키려고 애를 낳아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분석과 내가 아이를 낳으면 자연 자원을 사용하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인원을 늘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신문을 종합해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저출산 문제를 고속으로 느끼기 시작했지만 2007년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골칫거리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나라들이 저출산의 문제 또는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사회, 정치, 문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는 원래 복지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지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고 런던은 살인적인 집값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집값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가족을 부양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사교육비라든지 아이들을 부양하는 비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고 미국은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개개인이 연애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까 하는 테크놀로지 환경을 많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어느 나라의 문제건 이 여러 나라에서 분석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고 있나를 둘러보면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